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은 바로 가정에서부터라는 분석입니다. 라오스 열방신학교 사역이 현지 목회자 양성에 기여하며 라오스 현지 교단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오스 열방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해 라오스 현지 1만 교회 파송, 10% 복음화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가 개교 121주년, 서울 재건 64주년을 맞아 숭실 기독인 비전 선포대회를 갖습니다. 통일 사역에 앞장서 왔던 숭실대학은 통일시대를 맞아 통일 일꾼 양성에 매진하고 평양 숭실 재건의 비전을 밝힐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미국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 2명 중 1명은 성경 속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속화된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인해 주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요. 자녀들을 위한 효과적인 신앙교육 방안을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목사님한테 찬양과 말씀을 배워요. 엄마, 아빠 둘 다 배우고 있어요. 지난해 지앤컴 리서치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에서 47%의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대상이 부모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학생 2명 중 1명이 부모로부터 말씀과 기도, 찬양 등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30, 40대 부모들은 교회 학교를 통해 배운 찬양을 함께 부르기도 하며 어떤 부모들은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세대들은 신앙교육의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20여 년 전 배운 신앙교육을 그대로 전수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신앙 재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좋은 책들을 통해서 좋은 강의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고 배우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나현규 목사는 아이의 성장에 맞춰 부모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남북 간 정상들의 만남 이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회와 단체들의 기도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김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과거 한반도에서 자행된 피로얼룩진 전쟁과 사륙,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역과 이념 간 갈등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울분이라는 걸, 이 울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싸주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피해 보복을 막고 공생의 기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교회며 이를 위해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치유 과정의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그 누구도 어느 흑인도 만델라한테 당신이 겪은 고통이 내가 겪은 고통보다 작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만델라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보복은 안 된다.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자. 통일 이후 또 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엄청난 혼란을 막고 윤리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역시 교회이며 이를 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단체와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남한 정부하고 합의하여 광역단체 지역 간의
교리 협력을 원하고 있어요. 이 방식이 아마 민간 단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교파 연합을 통해서 인도 지원 특별 프로젝트만은 같이 하는 걸로. 통일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세계교회 연합과의 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외교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사회복지법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를 방문해 자립정착금 100만 원과 아기용품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동석 대표 회장은 전달식에서 누구나 실패했던 과거에 얽매여 살면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으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며 어려움을 이겨내 간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는 미혼모들이 2년간 가정적인 거주 공간에서 아동 양육과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선교지마다 목회자를 양성하고 현지 교회 리더로 세우는 일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신학교 사역으로 바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라오스 이종현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라오스 열방신학교에는 매년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오스에는 현재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총 18개의 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9개 도에서 각 지역의 이제 교회 노회장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혹은 자신들의 지역의 교회에 장래 목회자들을 삼고자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부생들 총 24명이 신학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2018년도 올해부터는 이제 라오스의 유일한 개신교회인 라오스 복음교단에서 저희들에게 신학생들을 추천하여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들을 위탁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한국 비전 트립도 있으셨다고요? 네, 학부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라오스에 열악하고 핍박에 상존하는 곳으로 가서 목회를 하기 전 한국 교회를 방문하여서 한국 땅에 전해졌던 피 묻은 복음이 어떻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체험해보고 한국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대한 열정과 정열이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 2년마다 한국 교회에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 2016년도, 2017년도 총 2차례에 걸쳐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졸업 예정자 10명을 대상으로 이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비전 트립을 통해서 보아왔던 바로 그 교회, 그런 목회를 복음의 황무지고 불모지인 라오스 땅에서도 꼭 이루어보리라는 꿈을 꾸고 라오스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그날을 꿈꾸며 각자의 환경에 맞는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오스 열방신학교를 통한 비전도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네, 2017년도 저희들 졸업생 25명과 2018년부터 매년 10여 명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졸업을 하고 라오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있는 유일한 개신교회인 라오스 복음교회의 정식 사역자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라오스에는 2017년도 현재 약 인구 700만의 인구에 복음화율 약 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2030년까지 10,000명의 풀타임 사역자 그리고 10,000개의 교회, 100만 명의 성도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여전히 라오스는 공산주의와 불교로 가득한 곳이고 또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 라오스지만 2030년까지 10%의 복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이 라오스 전역에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평생 이름도 또한 명예도 남길 수 없는 그런 무명의 숨은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례비를 받으며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명예를 누리고 사역할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댕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핍박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풀타임 사역자로, 풀타임 자비량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라오스 열방신학교 학생들에게도 잘 전해지고 양육돼서 말씀하신 10% 복음화율의 목표를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숭실대학교가 서울 재건 64주년, 개교 121주년을 맞아 숭실 비전 선포식을 갖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성기 목사님을 박여명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네, 숭목회 대표회장 조성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목사님을 여기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는 10일에 아주 귀한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5월 10일이 네. 1938년에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학이 일제 신사참배 저항 그 때문에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강제 그래서 자진 폐교한 지 80주년 되는 때인데 1954년 5월 10일 영락교에서 한경희 목사님께서 숭실대학을 다시 세운 재건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리면서 이때 요즘 시대 정신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기운도 있고 해서 이 시대 숭실 기독인의 사명을 비전으로 선포하자 해서 감사와 비전 선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들이 좀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에는 이제 예배로 드려지는데 영락교회 위임 목사이신 김은성 목사님의 말씀과 여러 교계 지도자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는 여러 순서가 있겠고 2부 순서는 비전 선포와 축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숭실 기독인이 이 시대의 진일,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통일의 기운이 움트는 이때에 숭실 기독인 3대 비전 선언도 선포하고 또 우리 숭실에 참 존경받던 어르신들, 교수님들, 옛 스승이죠. 101세 되신 김형석 철학과 교수님, 95세 되신 기독교 교육학과 주순애 교수님, 스승들을 모시고 찬하는 시간도, 그리고 우리 1800 숭실 출신 목사 가운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크게 승리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 선교사, 통일사역, 디아코니아 사역, 교육사역 5분야에서의 자랑스러운 동문을 이렇게 찬하 시상하는 그런 자리도 있겠고 여러 순서들을 준비해서 그날의 의미를 좀 새롭게 살리고 우리의 뜻을 묶어나가는 그런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숭실인들이 정말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통일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도 훨씬 가까워졌고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행사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은 아닌데 한 100일 전부터 준비했는데 마침 이렇게 4월, 5월 계속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평화, 인류 평화로 이어지는 이러한 참 역사적인 전기 때에 저희가 이 일을 함께 그 흐름과 그 정신에 맞추어서 우리의 비전이 같이 선포된다는 것은 어떤 묘한 섭리가 있고 저희들에게 큰 긍지가 되는 아주 축제의 선교 자리가 되겠군요. 네, 아주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건학 121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숭실대학교 하면 우리나라 대학교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보면 숭실대학교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숭실대학교가 시작된 곳이 바로 평양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북장로교 선교사신 배어드 선교사께서 처음에는 이제 부산 쪽으로 시작해서 영남, 호남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다가 서울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는 선교 근거지를 평양으로 잡으셨어요. 북으로. 아신 대로 그 당시에 평양 그 북쪽은 중앙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곳이고 많은 그 여러 의미 있는 정신들이 새겨졌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평양 시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희망과 열기를 묶어서 시민들의 모금을 바탕으로 해서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배어드 선교사를 통해서 평양 숭실대학을 세우시기도 했죠. 또 북장로 서울에는 연세대학을 감리교가 유화제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데 1909년에 대한제국으로부터 최초의 4년제 정식 대학으로 인가받은 첫 대학이 숭실대학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세워졌죠. 그 평양에 세워진 숭실대학이 지금은 북한의 러시아 대사관이 돼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역사가 깊은 숭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또 한국 전쟁이 또 발발을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힘을 모아서 다시 숭실대학교를 재건하는 데 힘을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같은 긴 역사를 가진 기독교 몇몇 대학들도 당시 신사참배에 그냥 굴종하는 슬픈 오역의 역사를 가졌지만은 저희가 1938년에 숭실대학이 자진 폐교한 이후에 16년 동안 공백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 민족 속에 긍지 높은 평양 숭실대학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의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 왔었고 그분들 가운데는 또 많은 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기독 정신을 가진 역사의식을 지닌 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특히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영 목사님이 1945년 세우시고 또 남쪽으로 피난 가셨다가 전쟁통에 올라오셔서 1954년 정전협정 이후에 영락교회에서 고등교육의 큰 뜻을 품으시고 이미 있었던 영락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여러 학교를 세우셨지만은 고등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 평양 숭실대학을 다시 세우자 해서 평양 숭실에서 그 공부했던 그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그분들 힘을 묶어서 영락교회 한경영 목사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평양의 숭실대학을 서울에 복원한 것이 바로 1954년 5월 10일 영락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계셨지요. 배민수 초대 이사장이라든가 또 유명하신 그 김형남 장로님이시라든가 우회익 장로님 정말 존경과 흠모로 가득 찬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 숭실 서울에 재건하기 위해서 온 정성 다해서 1954년에 드디어 숭실대학이 서울에 재건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당시에 그 교육의 그 시대의 그 교육의 의미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평양 숭실대학이 세워지고 서울에 여러 대학이 세워졌을 그때만 하더라도 일제치하 산업공상의 신분 계급이 철저하게 있었을 때 아닙니까? 상행위를 한다거나 등등을 천식이던 그때 숭실대학이 실사구시 학문을 추구하고 인문학의 높은 수준을 잘 챙기면서도 기계창이라고 하는 그런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경제활동에 아주 좀 최전선을 달리는 그런 그 산학 협동체제도 이미 마련했고 특별히 기독 인재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민족과 역사에 어떤 이바지한다는 그런 뜻을 보면 신앙 지도자들을 기르는 그런 교육 철학이 나라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신앙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각인이 되고 있어요. 교육을 보면은.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숭실대학교는 통일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서 활동을 해온 대학교라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자도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로부터 공식 숭실대학이 통일교육대학으로 선정됐거든요. 4년 전에.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평양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학이 평양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산대학이고 피난대학이고 부활대학이고 이젠 평화대학이고 통일대학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존재 자체가 이미 계속해서 그 64년 동안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꿈꿔왔고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열방을 품고 전 세계에 다시 그 시대에 평양신학교와 함께 평양숭실대학의 민족구원과 인류구원을 위해서 품었던 그 뜻을 지금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숭실대학은 운명적으로 통일 문제에 관한
앞장서서 해야 되는 대학의 본질이 됐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었죠. 네. 예. 앞으로 이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통일은 우선 교육이 있어서 평화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평화 교육. 그러면 네. 통일도 통일이 돼야 되지 다른 통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통일 이전에 서로 상생에 대한 화해에 대한 용서에 대한 또 포용에 대한 이런 품성 교육부터 통일 품성을 키우고 그래서 이 평화 교육을 바탕으로 깔고 정말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여러 분야를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네. 그런 통일 교육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저희 대학이 아마 그런 점에서는 가장 앞서가면서 그런 구조들을 이루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앞으로 평양 숭실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작년에 우리 숭실대학 창학 120주년 맞을 때 총동문회에서도 평양 숭실의 회복과 재건을 꿈꾸며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 내에는 평양 숭실대학의 여러 옛 건물들 구조를 모형물로 만들어 놓고 전교생이 예배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모형을 보면서 통일의 의지와 꿈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도 있고 우리 대학 그 전에 한은수 총장, 지금 황준성 총장, 지금 김삼원 이사장님 대학의 모든 지도부가 이전 이 평양 숭실에 대한 재건과 회복에 대해 열망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농도 짙게 나타나는 게 아마 이번 우리 이 비전 선포식과 감사회에서 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정말 머지않아서 남과 북이 편가르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국교회도 분열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평화 통일을 이뤄가는 그런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성희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에는 돈보다 마음을 써야 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마음이 전해질 때 관계도 회복되는데요. 매주 들어있는 기념일들이 그런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선을 벽아준 그때에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